IMF 때 수준과 비교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덜 떨어졌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부도가 나는 게 막 몇천억대 회사도 결과적으로 부도 나는 금액을 보면 거의 뭐 몇십억으로 부도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작은 금액으로.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이 2천만 원을 못 내서 내가 몇 억대 집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도, 뭐 경매나 공매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머닝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차 부동산 투자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부동산 카페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의 부동산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북성주입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상승장과 하락장 그 사이클로 놓고 봤을 때 크게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A 구간은 이제 저점을 찍고 가격이 회복되는 구간, 그래서 회복기를 저는 A 구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복기 이후에 상승폭이 확대되는 구간, 그 구간을 저는 B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 이 구간을 저는 C 구간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바닥점과 가까워지는 구간, 이 구간을 D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A, B, C, D 구간 중에서 하락장의 초입에 있는 C 구간의 초입 단계에 들어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점을 찍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매수 심리도 조금씩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점점 이제 매물이 쌓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 이제 98년도 하락장 한번 경험해봤고요.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 하락장도 경험해봤는데 2008년도보다는 훨씬 심각하고요. 98년도하고는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 지역만 놓고 말씀을 좀 들어보면 서울의 2020년 10월의 거래량이 대략 한 470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 지역의 10년 기간 월 평균 거래량이 7,500건이에요. 근데 월 평균이 7,500건인데 지난달에 470건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거의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거래 절벽보다 더 심각한 거의 거래 실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서울 아파트 수가 171만 채 정도 되거든요. 171만 채 정도 되는데 거래가 470건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뭐 이거 거래 가뭄 현상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이라는 게 팔려는 사람도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10개를 팔려고 해요.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거래량은 1만 찍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야.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 역시 한 명밖에 없으면 역시 거래량은 하나밖에 안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물을 내놓는 사람에 의해서 거래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매물이 많냐, 적냐에 대한 부분은 시세가 얼마만큼 빨리 하락하냐 아니면 좀 더 천천히 하락하냐, 거기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에 의해서 하락폭이라든지 기간이 결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마다 가격이 급락하는 지역이 있고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지역이 있습니다. 확실히 가격 하락폭이 큰 지역일수록 시중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특히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에 대한 완화가 내년 5월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팔려고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시흥 집값이 뭐 반토막됐다. 시흥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이 현재 지금 가격이 많이 좀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시흥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매매 평당가가 1,400만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찍을 당시가 2020년 11월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최고점이었을 때 매매 평당가가 1,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년 정도 되는 현 시점에서 거의 한 200만 정도 지금 평당가가 가격이 하락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매매 평당가가 1,6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세종이 시흥보다 더 먼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2021년 3월이었어요. 그때 당시 정고점을 찍었을 당시 매매 평당가가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세종은 하락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400만 원 정도가 가격이 하락된 거거든요. 그러면 시흥과 세종 두 지역만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시흥보다도 세종이 2배 이상 더 하락을 했겠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지역에 대한 평단가라만 놓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 단지별로 놓고 본다 했었을 경우에는 하락폭이 훨씬 더 큰 단지가 있고 적은 단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입지적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더 적을 것이고, 호재 영향으로 인해서 외부 수요가 더 많이 들어왔던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더 크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하고는 비슷한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IMF 때 수준과 비교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덜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IMF 때 그때 상황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와 IMF가 온 이후로 거의 1년 동안에 폭락을 했어요, 진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폭락을 했냐면 1990년도에 이건 물론 매매 가격의 추이 기준으로 봤을 때 1990년도까지 가격으로 이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9년 전으로 회귀한 모습을 보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서울 집값은 이것도 2020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매 평균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작년 6월이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격이 4,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아직 1년이 조금 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평균 가격으로 떨어진 걸 놓고 비교했을 때,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2008년도 금융위기 와서 한 7, 8개월 정도 급락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의 모습과 거의 좀 근접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IMF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덜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IMF도 경험해보고 금융위기도 경험해보니까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의 시점이 더 빨라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IMF 때도 99년도까지 1년 동안 정말 급락을 했지만, 사실 99년도부터 다시 반등을 찍고 회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 2001년도 하반기 정도 됐을 때는 IMF 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 시점이 굉장히 저는 빨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서울시장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하락이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 시기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빨라지는 만큼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관심 있는 수요자한테는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25년 동안 두 번의 하락장을 경험을 했고, 그게 98년도하고 2008년도를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같이 하락을 했지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수 심리가 위축됨으로써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 봐야 될 지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준금리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어차피 인상은 됐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인상의 폭이 언제 줄어들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연준금리하고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금리가 지금 0.75%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12월 달에 이걸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춰줄 것인지, 그리고 내년 1월 달에는 또 0.25%포인트로 또 낮출 것인지,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의 인상폭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는지 대한 이게 지금 첫 번째 볼 포인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정도 폭이 낮아지고 난 다음에는 일단은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겁니다. 그랬을 때 기준금리의 동결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생각보다 물가가 잡힌 속도가 느리다는 반증이고, 그게 짧으면 짧을수록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고 있다는 또 반증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기준금리가 어느 시점에 인하가 될 것인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경제 건전성을 위해서 다시 제자리로 맞춰내려는 이러한 시도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 따라서 이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하가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한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다 이렇게도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준금리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인해서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몇 년 전마다도 우리가 집값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때 상승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시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경제 회복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 기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재테크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 가격이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했고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흡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이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이 특히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좀 더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는 부분이죠. 세금이라든지 대출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완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봐야 될 두 번째는 바로 거래량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 이제는 사도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실수요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어느 시점에 됐을 때는 이제 바닥점을 찍는 모습도 보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매수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반등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다시 실수요 중심으로 뭔가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 하락이 멈추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등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앞으로 3개월, 6개월 내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 내지 부동산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매수 심리에 적용이 되면서 매수 우위지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준금리와 거래량과 매수심리 이 세 가지 요소를 보면서 시장에 대한 반등점이 언제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마아파트는 지난달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19년 만에 통과된 거거든요. 음마아파트의 가장 큰 상징성이라고 한다면 강남 재건축의 대장의 입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입지가 가장 좋은 재건축 아파트, 그 음마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게 다른 재건축 단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지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수요를 끌어올 수가 없고 그래서 가격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속도 절차가 진행이 돼. 그래서 뭐 조만간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또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통과가 돼.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좋은 입지에 정말 멋진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수요를 끄집어 오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처럼 서울의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어떤 그 계획안 통과가 재건축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1월에 그 실거래가를 보니까 76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가 17억 7천만 원을 찍었더라고요. 20억대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만약에 상승장에서 재건축 계획안 통과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왜? 매물로 내놓은 사람들도 더 거둬들일 거고 또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러한 호재도 결과적으로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이번 음마아파트가 주는 메시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76제곱미터가 17억 7천에 이렇게 찍었는데 그게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8억 정도 떨어진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장의 가격에 이 단지의 가격 하락을 멈춘다고 한다면 17억 7천이 아니라 하락이 된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다른 재건축 단지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폭이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게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작하는 계획 단계잖아요. 그럼 앞으로 실제 음마아파트가 들어올 때까지 정말 빨라야 10년 아니면 10년 이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새 아파트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시장의 흐름이 하락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17억 7천에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7억 7천에 내놨지만 이것보다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에 그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즉 17억 7천이 최저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가 5억을 연결을 했어. 5억을 연결했는데 과거에 내가 연결했을 때 당시는 변동금리를 했었고 그게 2%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실제 이분은 1년 동안 내가 부담해야 될 대출의 이자가 1,000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6%대로 이제 올라가 버린 거야, 이렇게. 변동금리가. 자, 그랬었을 때 6%라고 한다면 3배인데, 그럼 내가 연간 1,0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될 사람이 이제 3,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분의 연소득이 실수령 기준으로 약 4천만 원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는 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을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게
6%로 상승하면서 연 이자를 3천만 원을 내려고 한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1천만 원을 가지고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가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급매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보통 영끌을 하려고 한 사람들한테 항상 했던 조언이 하나 있는데, 영끌을 하기 전에 항상 저는 그 예비비라는 것 두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에도 그 하락장에서도 보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막 부도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부도가 나는 게 막 몇천억대 회사도 결과적으로 부도 나는 금액을 보면 거의 뭐 몇십억으로 부도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작은 금액으로. 근데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사실 역전세를 맞거나 아니면 대출이자, 사실 대출이자가 2천만 원 올수면 큰 돈이지만 이 2천만 원을 못 내서 내가 몇 억대의 집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도, 뭐 경매나 공매로 날아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항상 확보를 하고 부동산 내 집만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제 경험상 두 번의 상승과 하락장의 사이클을 경험하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내 자본이나 내가 딴 사람한테 빌린 자금, 어떤 대출도 있을 수가 있고 전세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돌려줘야 할 돈이고, 이런 타인 자본의 총 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5억이면 실제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준비할 예비비는 저는 2%에서 한 3% 정도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하락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5%에서 10% 정도로 이렇게 확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하락장이 나타난 시점이면 충분히 상승장의 끝자락에서부터 나의 예비비를 2%에서 최소한 5%에서 10%까지 늘려야 되거든요. 5%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5억에 5%니까 연으로 봤을 경우 2,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에서 6%로 변동금리가 올라갔을 때 지급해야 될 차익에 대한 대출 이자가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올라갔으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5% 기준 한다면 2,500만 원짜리 확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2,50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 이자를 낸다고 한다면, 이분은 자기 생활 파탄하지 않고 자기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이 집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500만 원의 여유자금이 더 있는 거예요. 이제 대출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의 물건의 상황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만 유지한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 이거를 잃지 않고, 내지 경매 공매로 넘기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그것까지 작은 계획에 포함해서 넣어서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타인 자금이 5억인데 그러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한 5억짜리 물건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2천만 원에 내지 그 2,500만 원의 힘이 이때 발휘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남기지 않고 모든 돈을 전부 다 끌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불확성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